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혹시 재혼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올해로 63,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김현태 씨의 사연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느긋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의 자유로움은 때론 여유였고 때론 고요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가 길어지자 그에게서 웃음도 활기도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져 이제는 전화 한 통도 간헐적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김현태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러다 우연히 들른 문화센터에서 뜻밖의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혼자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오래도록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잠시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금 떠올렸고, 어쩌면 나도 다시 누군가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인 체조 수업에서 만난 이영선 씨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들은 그를 오랜만에 웃게 했고, 그녀의 친절함은 지친 마음에 은은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김현태 씨는 점점 그녀를 향해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어요. 그 말은 그의 마음속 오래된 겨울을 뚫고 들어온 봄 햇살 같았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재혼을 결심했고 조촐한 식사 자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현태 씨는 비로소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의 말소리로 하루를 여는 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 외출 후 다녀오셨어요? 라는 인사를 듣는 일들이 그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바란 따뜻한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김현태 씨는 생각지도 못한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 사랑과 희망으로 시작된 재혼이었지만 삶이라는 복잡한 직조 속에서 그는 다시 외로움이라는 실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왜 그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김현태 씨는 조용한 결심 끝에 다시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외로움이 길어질수록 삶의 무게는 점점 무겁게 느껴졌고 그 무게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선 씨와의 인연은 따뜻하고도 조심스러운 시작이었고 그의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정막을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함께 식탁을 차리고 산책길을 걷는 일상이 그들에겐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세계가 맞물리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는 수많은 조율과 양보가 필요했습니다. 김현태 씨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걷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고 하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영선 씨는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은 처음에는 배려와 존중으로 유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나서려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야 했고 늦은 밤의 TV 소리는 자는 이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생활 리듬의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갈등은 훨씬 더 깊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김현태 씨는 매달 나오는 연금의 일부를 아들 가족에게 지원하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손주 셋을 키우는 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선 씨는 그 부분에 대해 자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요? 라는 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일종의 책임 추궁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김현태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이 낯설고도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이영선 씨는 자신의 자녀들이 집에 올 때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의 음식을 준비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김현태 씨 역시 기꺼이 도우며 그들의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가족이나 형제들이 집에 오려 하면 이영선 씨는 얼굴부터 굳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며 방문을 미루거나 집에 온다고 해도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김현태 씨는 점점 이 공간이 온전한 함께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절반만 허락된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자는 예순이면 남의 말을 거슬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 62순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60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김현태 씨는 오히려 그 나이에 이르러 자기만의 기준과 세계가 더욱 선명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보다 오히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이영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각자의 방식은 너무 달랐고 그 차이는 점점 일상 곳곳에서 표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그들 사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은 때때로 침묵 속 오해를 쌓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동행이었지만 김현태 씨는 어느 순간 다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혼자일 때보다도 더 깊은 고립감이었습니다. 동거라는 이름의 긴 실험. 김현태 씨의 재혼 생활은 마치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은 긴 실험과도 같았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불일치는 점차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사소한 습관의 충돌이나 일시적인 오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예고 없이 일상 속에 스며들었고 곧 관계의 본질을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함께 산다는 사실이 그저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걷는 거리, 나란히 마시는 커피 한 잔, 늦은 오후의 햇살 아래 정원을 손질하던 시간들은 모두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붕 아래서 반복되는 일상은 이내 단조로움으로 변했고 그 안에 감춰진 미묘한 긴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등의 가장 큰 지점은 가족이었습니다. 김현태 씨는 자녀와 손주들 그리고 형제들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 가족의 끈을 끊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영선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둘만의 공간을 철저히 구분짓고 싶어 했고 그의 가족들이 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언제나 부담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녀가 집에 올 땐 정성스레 상을 차리던 그녀가 그의 가족이 온다고 하면 이번 주는 좀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김현태 씨는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습니다. 당신 아이들을
내가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처럼 내 가족에게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애매한 미소로 말끝을 흐렸고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함께 사는 것과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을요. 문제는 이런 감정이 쌓이면서 말하지 못하는 감정의 벽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김현태 씨는 때때로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공간은 그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짧은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차가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모임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김현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명하려 해도 그 설명은 언제나 변명이 되었고 서로의 감정은 자꾸만 엇갈려 갔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그 작은 틈이 점점 깊은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동거는 단순히 두 노인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삶의 철학이 만나 충돌하고 각자의 방식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현실의 증명이었습니다. 김현태 씨는 생각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상대를 내 삶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을 줄이고 그의 삶을 받아들이는 길 위에 서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이미 그들 사이에는 너무 많은 말이 말해지지 않은 채로 쌓여 있었습니다. 무언의 피로, 애써 삼키는 서운함, 그리고 서로 다른 정상의 기준. 그것들이 쌓이고 엉키면서 그들의 동거는 점점 더 시험에 가까워졌습니다. 헤어짐 이후의 고요. 그러나 가르침.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래도록 이어진 침묵의 결과였습니다. 김현태 씨와 이영선 씨는 더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지만 그것을 입으로 꺼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기보다는 고수하길 택했고 동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동행은 그리 멀지 않아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한 날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이영선 씨가 떠난 뒤 김현태 씨는 다시 혼자가 된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사물들 사이에서 낯선 정막이 돌아왔고 그는 이내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현실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엔 그 고요가 쓸쓸함이었지만 이번엔 마치 깨달음의 여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외로움이란 감정을 관계로 단번에 지우려 했던 자신의 성급함을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생각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해서 다시 결혼한 것일까? 아니면 외로움이 두려워 도망치듯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은 그를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결국 그 온기는 다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차디찬 그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지금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선택을 하지만 그 결핍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움직인다면 결국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요.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을 마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몸소 배웠습니다. 그는 어느 늦가을 아침 익숙한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참으로 따뜻한 말이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고.
준비되지 않은 함께는 서로를 고립시키며 오히려 혼자보다 더 쓸쓸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것은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빈 공간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 김현태 씨는 혼자인 삶을 예전처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하루를 풍요롭게 가꾸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고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다시금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보다 나 자신을 먼저 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는 진짜 동행이란 무엇인지, 사람 사이의 거리란 어디쯤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현태 씨는 인생을 오래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력에는 크고 작은 판단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실수가 되었으며 또 일부는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기고 맞이한 재혼의 선택은 그가 살아온 삶 중 가장 무겁고 조심스러운 후회를 남긴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을 내릴 때 자신에게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삶을 나이에 따라 나누어 말했습니다. 31입 40부록 50지천명 62순 70종 심소욕 불유구. 그 가운데 김현태 씨가 마음에 가장 오래 품고 있는 구절은 바로 62순이었습니다. 예순이 되면 남의 말을 거슬리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말한 60은 단순히 나이의 경계가 아니라 수용의 경지였습니다. 그러나 현태 씨는 자신이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혼 후 더욱 선명하게 자각하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느꼈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은 고집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그때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를 먹었지만 나이의 깊이는 배우지 못했구나. 젊은 날에는 실수해도 다시 세울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선택 하나가 남은 생의 방향을 결정짓기에 신중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말이 빛을 발하려면 그 본성을 스스로 돌이켜보는 성찰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김현태 씨는 재혼을 통해 관계의 본질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이 단지 외로움을 피하려는 도피였는지 아니면 진정한 동행을 위한 발걸음이었는지 그는 늦게서야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공자의 62순이 단지 다 참아 넘기는 나이가 아닌 모든 말과 상황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이를 요구한다는 뜻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현태 씨는 이제 말합니다. 노년의 선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무게와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사람과의 관계, 돈에 대한 가치관, 가족에 대한 태도, 생활의 방식까지 모든 것이 고요한 시냇물처럼 흐르듯 맞아떨어져야만 평온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젊을 땐 열정으로 무모함을 이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신중함만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는 공자의 말을 다시 되새깁니다. 예순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타인의 말을 듣고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내적 안정과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였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야 그 말이 담고 있던 깊이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김현태 씨는 더 이상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택이란 단지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오랜 삶의 결이 모여
완성되는 깊은 강이라는 것을.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선 먼저 그 강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김현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다시 결혼하는 건 무리인 거야. 그러나 김현태 씨는 그 말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의 이별이 증명한 것은 노년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그 동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서, 외로움을 메우고 싶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란 단순한 감정의 충족이 아니라 두 삶이 마주하고 교감하며 함께 흘러가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압니다. 사랑을 시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함께 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이영선 씨와의 관계에서 김현태 씨가 마주한 벽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끈을 중시했고 그녀는 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자식과 손주들을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지금의 부부로서의 일상을 더 밀도 있게 가꾸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를 존중한다고 해서 저절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필요한 만큼은 포기하며 남은 지점에서 함께 다시 그리는 태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기대를 품고 만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솔직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가. 이 질문들이 선행되지 않는 관계는 어떤 형태이든 불완전한 결속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김현태 씨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주도하며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엽니다. 혼자 걷던 산책길에는 이웃 주민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더해졌고 가끔은 혼자서도 온전히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는 누군가의 손을 꼭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란 반드시 거창하거나 법적 테두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 그것이 그가 얻은 삶의 새로운 결론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도가에서는 무의자연,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가는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예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김현태 씨는 이 모든 가르침을 삶 속에서 스스로 부딪히며 익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나의 세계를 조금 더 열어 상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의 세계에 내가 조용히 들어가 앉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통해 나를 구원받으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상대를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현태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 같은 시간. 그러나 발걸음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렇게 혼자 걷는 길에서 그는 진정한 동행이 누구와의 만남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의 조우였습니다.
그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안고 사람을 찾았고 결국 그 만남은 이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를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그에게 더욱 깊은 지혜를 안겨주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그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의 결을 존중하며 타인의 방식이 나의 세계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공자도 노자도 부처도 모두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말했다는 점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공자는 예와 충서로 사람 사이의 조화를 강조했고, 노자는 무의로 자연스러운 관계의 흐름을 말했으며, 부처는 연기와 무화를 통해 모든 관계의 근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김현태 씨는 이 세 철학자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서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군가와 함께 걷지 않더라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동행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와도 온전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과 화해한 후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누군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대단한 인연은 아니었고 특별한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과 표정에서 그는 따뜻한 연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동행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혹은 아무도 없든 내 안에 고요한 따뜻함이 흐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요.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 위에 청명한 하늘과 온화한 기운이 머물기를 기원드립니다. 부디 삶의 후반전이 더 단단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